저는 금융지주회사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도요. 네. 매수 관점에서 괜찮게 봐요. 네이버 카카오가 있는 인터넷 섹터 쪽은요? 밸류에이션 이슈도 그렇게 클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나쁘게는 안 봐요. 수많은 사실 증시 이제 시장을 보면 테마들이 다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 테마에서 테마로 끝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메가 트렌드로 갈 텐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구분을 좀 잘 지으면 네. 그 파도를 타면서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이걸 좀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나 보면 당연히 이건 테마였고 그렇죠. 이거는 메가 트렌드인데 그 딱 파도 속에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네. 그런 거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렇죠. 그걸 팁을 조금만 주시죠. 아니 그 자기가 알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네네. 그 어디 이런 방송에 나와서 그 전기차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한 2년 전이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너무 비싸다는 얘기는 가끔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전기차를 주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거든요. 네네. 전기차를 뭐 2년 전에 별로 갖고 있었나요? 별로 없었죠. 3년 전에 별로 없었죠. 네네네. 테슬라도 어쩌다가 지나가다 한번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많아졌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적어도 한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한 30% 정도는 전기차를 사면 그때까지는 이 산업은 계속 성장할 테니까 메가 트렌드가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그런 거죠.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봐왔던 네. 이런 거죠. 스마트폰 이런 거. 네. 이것도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일상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메가 트렌드였죠.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플랫폼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회사. 네. 뭐 그런 것들이죠. 카카오톡, 메신저 서비스 이런 거.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 자기의 일상에서 네. 어떠한 새로운 혁신되는 제품, 뭐가 나왔을 때, 야,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일상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 것 같다. 그러면 그건 메가 트렌드가 되는 거죠. 메가 트렌드 사실 될 수밖에 없는 바이오 섹터. 그렇죠.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은 지금 뭐 대표 종목으로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 셀트리온인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전문가의 영역이죠. 네. 당연히 바이오 헬스케어는 인간이 네. 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트렌드죠. 네. 그런데 다 비싸잖아요. 그죠?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누가 진짜고 누가 아니냐 옥석을 가린다. 그건 이제 전문가의 영역이죠. 네. 그걸 가릴 수 있는 사람은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가 있는 인터넷 섹터 쪽은요? 그거는 지금은 많이 죽었는데 저는 그렇게 나쁘게는 안 봐요. 어차피 우리 일상에 밸류에이션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밸류에이션 이슈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져서 밸류에이션 이슈도 그렇게 클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구축한 틈을 다른 쪽에 뚫고 들어오기는 어렵거든요. 어렵죠. 네, 그렇게 보면은 일종의 독과점의 형태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시금 뭐 기회가 오면 저는 뭐 다시 올라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그 트렌드라고 하더라도 그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법은 없거든요. 네네. 올라갔다가 또 부정적인 얘기 나와서 무너졌다가 네. 또 올라갔다 무너졌다 이러면서 추세를 만들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플랫폼 회사들이 우리 일상에서 없어질 거다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플랫폼 회사들이 그럼 주가 반등은 좀 뭐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는 것들이 좀 나와야지 다시 뭐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니까 이제 성장주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조금 불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작년 시끌시끌했잖아요. 특히 카카오 뭐 해갖고 상장을 너무 많이 해서 골목 상권 문제도 있었고 뭐 그 상장 이슈도 있었고 지배구조 이슈도 있고 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ESG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던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인식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같은 시기에 금융 섹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금융이라면 뭐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나뉘긴 하는데. 은행, 증권, 보험 모르겠는데 저는 금융지주회사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뭐 채권들 많이 사잖아요. 네네. 근데 뭐 채권 수익률 글쎄 4%? 누가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채권 수익률 4% 채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뭐 예금 대신으로는 괜찮게 본다. 만기 보유 개념으로 해서 예금 대신으로 사서 만기 보유하면은 예금금리보다 무조건 높게 나오니까. 네. 그게 망하지만 않으면. 그냥 나 같으면 그냥 배당 수익률이 높은 회사 사겠다. 주가. 왜냐면 배당 수익률이 뭐 5% 넘어가는 주식 많잖아요. 그런데 뭐 PBR이 1배 이하.
네. PBR이 높으면 이제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근데 PBR이 1배 이하면 그 배당은 유지된다고 봐야 되니까 뭐 그런 걸 사서 기다리면 뭐 배당은 받고 기다리는 거죠. 배당 받으면서 기다리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 또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배당주 투자 좀 추천해 주셨는데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서 PBR이 1배 이하 또 그렇죠. 다른 거 하나 정도 조건값을 넣는다면 그 산업이 앞으로 계속 서스테이너블 하느냐, 그 산업이 유지가 될 거냐.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배당 주식을 얘기하라고 하면 통신주, 그다음 말씀하신 금융지주회사 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금융지주회사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규제 산업이고, 그다음에 인터넷 뱅크, 토스 뱅크, 디지털 뱅크 위험 요인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에서 도태될 리스크는 있죠. 네. 그런데 통신주 이런 거는 독과점이 잘 안 깨질 거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 SK텔레콤, KT, LG U+인가요? 그 외에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거의 힘들겠죠. 거의 힘들겠죠. 네. 망을 깔아야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업 구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정부가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느냐? KT 정도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민간 회사잖아요. 민간 회사를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유지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죠.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를 할 때 그 업황의 변화가 크지 않고 네. 현재의 수익성 구조가 경쟁 구도도 유지가 되면서 현재 수익성 구조도 상당히 유지가 될 것 같다. 네. 이런 것들은 괜찮은 거죠. 근데 뭐 예를 들면 한전 이런 거 투자했으면 폭망하는 거죠. 왜? 독점이죠. 네. 그렇지만 규제 이슈가 언제든지 정부가 칼 들이댈 수 있으니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올라갔잖아요. 가스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규제 이슈죠. 배당주 투자에 좀 요즘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가는 게 참 믿고 투자할 만한 쪽이 없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가상화폐 시장도 그다음에 좀 더 위험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그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들도 어느 쪽도 지금 뭔가 안전한 곳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특히 뭐 이제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들은 뭐 이제 반토막에 뭐 그 이상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개인 투자자들은 좀 본인의 자산을 불리려면 좀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좀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시장에서는 그냥 본인의 가치, 근로소득 뭐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아니 좀 늘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예? 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나쁠 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언제냐 하는 이슈죠. 네. 우리가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과감하게 못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주가 4천 간다 그럴 때 팔았어야 되는 거고 뭐 경기 침체 온다 그럴 때 사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오히려 위험 자산을 예를 들면 주식이다 그러면 주식을 언제 사야 되지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괜찮죠. 만약에 돈을 벌고 싶으면 그래야 돈을 버는 거죠. 지금 같은 시기에 오히려 공포라고 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지고 계속 빠지면 분명히 밸류 이하로 많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뭐 공부를 하셔서 좋은 기회에 싸게 사면 더 많이 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수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시기가 더 다가오고 있는 거죠. 다가오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근데 증시가 좀 좋아지려면 주식시장의 체력, 뭐 예를 들면 회전율, 뭐 거래 대금, 예탁금 같은 것들이 좋아져야 될 텐데 이런 건 좀 언제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언제라고 예측하는 것보다 시장의 변화를 보고 느껴야죠. 시장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예전에 거래량이 뭐 주가에 우선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건 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시장을 보면서 느낄 수 있죠. 보면은 뭐 거래량도 늘어나고 다시 돈도 들어오고 뭐 외국인도 사고 뭐 이렇게 보시면 아 이게 시장이 돌아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지금 원단 환율 같은 경우는 1,395, 뭐 거의 1,400원이잖아요. 네. 환율의 방향을 좀 단장님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고 이렇게 강달러가 뭐 잠깐 좀 꺾인다 하더라도 이게 막 다시 1,200원대로 막 급하게 갈 것 같진 않은데 이런 강달러 시대에 우리는 좀 어떤 수혜를 받는 어떤 주식을 좀 사야지 좀 이거를 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환율을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저도 1,300원 넘어갈 때는 다른 방송에서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왜냐면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1,300원 정도 했으니까. 그렇죠. 지금 최근 10년 동안 최고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 왜냐면 우리 체력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뭐
외환보유고가 지금 한 4천억 불이 넘고 네. 뭐 국가 신용등급도 AA 프랑스하고 같은데 우리가 일본보다 신용등급도 높고 그렇게 생각해서 좀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더 가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달러의 강세를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어쨌든 지금 경제가 좋아요. 그리고 물가도 높고 미국은 물가가 8%고 우리는 5%되고 우리 6% 정도. 미국의 경제 성장은 우리보다 더 강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좀 세게 금리를 올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가계부채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 상태고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자영업자나 이 소상공인들은 되게 어려운 상태라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게 여의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내수가 폭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환율이 좀 불안정해지는 거죠. 미국하고 금리 차이도 나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뭐 지나고 나서 보면 여기서 약간 오버슈팅 하긴 하지만 1,400원은 좀 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안정성이나 우리 체력으로 봤을 때 이게 좀 과한 거 아닌가. 일시적으로는 뭐 조금 더 아직 뭐 연준이 서슬이 퍼러니까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최근에 또 이제 무역 수지도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중국의 봉쇄를 좀 풀고 그래서 좀 중국 수출이 조금 뚫리고 뭐 이러면은 무역 수지가 조금 적자에서 돌아서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세가는. 중국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미중의 이제 갈등들이 계속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데 한국 주식 중에서도 중국의 수출이라든가 좀 관련된 것들이 주식의 비중은 좀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분들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닐까. 늦었죠, 주식에는. 늦었죠. 한참 늦었고 오히려 최근에는 뭐 리오프닝 해갖고 화장품이나 뭐 면세점 이런 게 뭐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줄이는 건 늦은 것 같고. 어쨌든 상황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외교적인 처신을 잘해야, 먹고 사는 게 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식음료 섹터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단장님께서는? 식음료요? 네. 글쎄, 저는 뭐, 매수 관점에서 괜찮게 봐요. 지금 왜냐하면은, 가격들을 많이 계속 뉴스 보면 올리고 있잖아요, 가격은. 네네. 그거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네. 뭐, 농산물 가격도 많이 올라가서, 뭐, 어려운 거죠, 음식료 회사가. 그러니까 뭐, 적자도 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농심이 적자 나지 않았나요?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을 올려도 저항은 별로 없는 거죠. 뭐, 우리 적자 나니까. 그래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근데 통상, 그러고 나면 좋아져요. 왜냐하면 물건 값을 올렸잖아요. 근데 원재료 가격이 위에 있지는 않거든요. 이미 지금 농산물 가격은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한번 가격을 올리면 내리지 않죠. 안 내려오거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이익이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뭐 그런 음식료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거는 경기를 안 타잖아요. 그렇죠. 뭐 경기가 후퇴한다고 해서 뭐 음식료를 적게 먹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고급스러운 식자재는 덜 팔릴 수 있지만 오히려 라면 같은 건 더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라면, 간편식 이런 것들은 싼 것들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건설 섹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총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주택 관련된 거는 점점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 뭐 일단 그 아파트 가격도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들어가는 코스트는 많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새롭게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하지만 이 선거 때 뭐 그런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실제로 뭐 지을 땅도 별로 없고 바뀐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은 어려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그 해외 쪽에 뭐 플랜트나 엔지니어링 이런 쪽 그런 쪽은 좀 되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유가가 좋았기 때문에 산유국들 돈 많이 벌었잖아요. 뭐 하지 않을까요? 하겠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재건도 해야 될 거고. 뭐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해외 뭐 건설 플랜트 이런 쪽은 뭐 지금도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하잖아요. 그런 쪽은 좀 되겠죠. 그러면 콘텐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섹터 쪽은요?
그런 쪽도 사실은 밸류에이션 이슈가 있는 거지. 그 밸류에이션 고평가 이슈만 해소되고 나면 그것도 계속 성장하는 섹터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 요즘같이 이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좋지 못한 요즘에 이럴 때 좀 투자자들이 좀 가져야 마음가짐 한마디만 좀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우선 뭐 우리가 잘 살라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자기 마음을 좀 잘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정말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은 너무 많이 투자를 하신 거죠. 본인이 감당하는 것보다 더 큰 규모로 투자를 하신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기회에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을 때 사실은 주식을 이제 사기에는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해서 많이 해서 정말로 내가 이런 주식은 이번 기회에 한번 담아보고 싶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노려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또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여러 번의 우리가 뭐 외환위기 때 닷컴 버블,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미중 간의 갈등, 코로나, 그리고 지금. 근데 결국은 다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시간의 문제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거는 좀 교체 매매를 할 필요는 있겠죠. 리밸런싱 하면서. 그렇게 뭐 하시다 보면 또 좋아질 날이 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4분기 증시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한번 딱 집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물가 아니겠습니까? 제일 핵심은 물가 아닐까요? 물가, 물가, 그다음에 전쟁, 뭐 두 가지 이슈 아닐까 싶은데요. 그게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 잘 체크해서 대응하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이창훈 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